한파의 종말. 남자친구 신분증으로 1억을 대출받았다. 집안 가득 잘못된 상식으로 가득 차 방공호에 숨어서 튄가 허거를 먹으며 CCTV 속의 남자친구를 아무 상관없다는 듯 지켜본다. 쓰레기를 먹고 있는 모습.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생에 한파의 종말이 닥쳤을 때 나는 남자친구인 마오부판과 절친 류루엔이 바람 피우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했다. 뜻밖에도 그들은 나를 문 밖으로 쫓아냈고 영하 100도의 날씨 속에서 나는 얼어 죽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살해당하기 20일 전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번 생에는 물자를 가득 비축해서 이 나쁜 두 사람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다시 눈을 뜨니 놀랍게도 집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8월 13일, 내가 정말 회귀했다니. 살해당하기 무려 20일 전으로 돌아왔다. 나는 놀랍고도 기뻤다. 먼저 크게 웃다가 나중에는 엉엉 울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나쁜 놈들을 처단하고 싶었지만 나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죽기 전 갑작스럽게 닥쳤던 일이 떠올랐다. 전례 없던 기괴하고 무서운 대폭설 말이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나쁜 놈들에게 복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방법을 찾아 얼마나 지속될지 모를 그 저온 현상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날씨를 확인한 뒤 나는 자신의 중요한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다. 하지만 서둘러 떠나지는 않았다. 떠나더라도 그를 편하게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한상 차린 뒤 마오부판이 퇴근해서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마오부판이 퇴근의 문에 들어서자마자 방긋 웃는 나와 가득 차려진 요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우리 아빠, 엄마가 남겨주신 집 중 한 채를 팔겠다고 말했다. 내가 받은 그 집을 사서 신혼집으로 쓰자며. 마오부판과 류루에는 줄곧 모의하고 있었다. 어떻게 나를 구슬려서 우리 부모님의 집을 팔게 하고 내 돈을 빼앗을지 말이다. 내가 드디어 집을 팔겠다고 하자 그는 매우 기뻐했다. 식사할 때 나는 애교를 부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함께 코믹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다. 마오부판은 평소 내가 사진 찍는 걸 싫어했지만 지금은 나를 달래야 했기에 집을 팔기 위해 순순히 따랐다. 눈을 깜빡이라면 깜빡이고 고개를 흔들라면 흔들었다. 여러 앱에서 100만 위안이 넘는 대출금이 모두 입금되는 것을 보고 나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와 나는 이 식사를 매우 즐겁게 마쳤다. 분위기는 한때 매우 화기애애했다. 다음날 나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별장으로 갔다. 어떻게 꾸며야 할지 고민했다. 목숨을 앗아가는 그 저온 날씨에 대항할 수 있을지. 바닥 난방, 에어컨 난방.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리면 수도관은 분명 얼어 터질 것이고 전선도 무게를 못 이겨 끊어질 것이다. 바닥 난방이나 에어컨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때 문득 방공호가 생각났다. 나는 곧장 지하실로 달려갔다. 녹슨 문고리를 잡고 힘껏 잡아당겼다. 예전에 아빠가 이 집을 수리할 때 지하실에 자금산과 맞닿은 쪽 벽이 갑자기 무너졌었다. 거기서 항전 시기에 지어진 이 방공호가 드러났다. 이 동굴은 폭 4m에 길이 50m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했다. 동굴 안은 매우 쾌적했다. 그래서 아빠는 이곳을 정리해서 집의 창고로 사용하셨다. 여름이면 우리 세 식구는 이곳에 와서 잠을 자기도 했다. 서늘하니 매우 기분이 좋았다. 이 항원 방공호가 있는데 고온이나 저온 따위가 뭐가 두렵겠는가. 나는 청소업체를 불러 방공호를 깨끗이 청소하게 했다. 또 일꾼들을 몇 분 찾아가서 서켓으로 내부를 전부 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시설을 개선해 줄 사람들을 찾아갔다. 방공호의 환기구였다.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전생에 그 눈은 이미 허리까지 찼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방식의 환기구는 분명히 눈에 막힐 것이었다. 일꾼들은 돈만 받으면 일만 할 뿐 캐묻지도 말이 많지도 않았다. 우리 집의 모든 환기구에 길다란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덧대고
꼭대기에는 스테인리스 갓을 용접했다. 이렇게 하면 눈이 환기구 안으로 떨어져 통풍을 막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벽난로 2세트를 더 샀다. 한 세트는 순수 난방용, 한 세트는 난방과 조리가 겸용되는 것으로 연통이 달려 있었다. 밖으로 연결할 수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설치를 마친 뒤에는 대량의 땔감과 숯을 사들였다. 그릴도 샀다. 종말이 닥치면 전기, 수도, 가스는 기대할 수 없다. 가장 원시적인 땔감이 가장 확실하다. 난방도 되고 요리도 할 수 있으니까. 비록 동굴이 항온이라 해도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온도가 대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낮아질지. 그래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했다. 수도관이 동파될 것을 생각해서 아예 일꾼을 불러 지하실에 우물을 팠다. 방공호와 마찬가지로 우물물도 항온이다. 밖이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나는 물자를 비축했다. 전생에는 하룻밤 사이에 그 눈이 벌써 허리까지 찼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문밖을 나설 수 없다. 집에 물자가 없다면 얼어 죽지 않더라도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정전이 될 것을 대비해서 나는 양초 30상자를 샀다. 태양광 충전등 20개, 대용량 보조 배터리 20개, 성냥 2상자, 라이터 2상자와 방풍 점화총 2상자, 쌀 500톤과 밀가루, 건면 50톤, 라면 200상자, 생수 200상자, 음료 200상자, 각종 말린 채소, 닭발, 오리목, 감자칩, 육포, 쌀국수, 음료수, 커피, 각종 통조림, 두루마리 휴지와 생리대, 일회용 속옷, 샴푸, 바디워시, 폼클렌징, 치약, 칫솔,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의약품, 거즈와 소독제, 두께가 다른 거위털 이불들, 두께가 다른 패딩 점퍼들, 모자와 목도리, 방습 장갑, 목이 긴 방수 방한 털장화, 방풍 고글, 마스크, 그리고 눈 치우는 삽, 도끼와 톱 등 사용될 수 있는 각종 도구와 호신용 무기. 물자들이 끊임없이 집으로 배달되었다. 관리실 보안 요원과 이웃들은 우리 집에서 뚝딱거리며 부수고 수리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리모델링 중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인부들이 물건을 배달해도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입주 전에 돈을 쏟아붓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이 물자들을 모두 적절히 배치한 뒤 그 종말의 날까지는 단 일주일만이 남았다. 그동안 마오부파는 매일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집을 파는 진행 상황을 물었다. 몇 번이나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떠나던 날 설치해둔 CCTV를 열어보니 그는 한편으로는 다정한 척 나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품에 안긴 류루엔과 끈적하게 놀아나고 있었다. 나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일부러 아양을 떨며 마오부판에게 물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마오부판은 아주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당연히 사랑하지. 서방님은 우리 예쁜이를 제일 사랑해. 말을 마치자마자 류루엔의 얼굴에 진하게 뽀뽀를 했다. 예쁜아, 들었어? 서방님이 뽀뽀하는 거 말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류루엔은 그와 함께 소리 죽여 웃음을 터뜨렸다. 들었어. 근데 왠지 자기가 돼지한테 뽀뽀하는 것 같네. 그의 품에 있던 류루엔이 곧장 튀어 일어나며 분노 가득한 표정으로 화를 내려 했다. 마오부파는 얼른 검지를 입에 대며 소리내지 말라고 신호했다. 바보야, 자기 자신을 돼지라고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내 얘기가 아니지. 너 요 며칠 류루엔 만난 적 있어? 마오부파는 약간 긴장하며 아니, 내가 걔를 왜 만나? 나는 안심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안 만났으면 됐어. 걔 요즘 자기 오빠 도박빚 갚아주려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다며?
내가 몇 번 충고했는데 듣지도 않더라고. 내가 집 나갈 때 어떤 여자가 땅딸막한 남자를 업고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 그 애랑 되게 비슷했는데. 아니길 바라야지. CCTV 속 마오부판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류루엔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다. 나는 생긋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류루엔과 나는 대학 동창이다. 그녀의 집은 남존여비가 심했고 오빠는 사고만 치고 다녔다. 나는 그녀가 안쓰러워 최대한 잘해주려 노력했다. 그녀가 오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왕씨 성을 가진 그 늙은 남자에게 몸을 맡겼을 때도 나는 그저 그녀를 위해 가슴 아파했을 뿐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마오부판에게는 한마디도 누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대했건만 그녀는 내 남자친구를 뺏은 것도 모자라 내 목숨까지 노렸다. 전생에 나는 집에 CCTV를 설치했었다. 하지만 마오부판에게 미처 말하기도 전에 발견하고 말았다. 그와 류루엔이 내 침대에서 묘사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일이 끝난 뒤 류루엔은 마오부판에게 어서 나를 속여 집을 팔게 하고 보험에 들게 하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만약 내가 끝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마오부판에게 먼저 나와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나중에 기회를 봐서 나를 처리하자고 했다. 그렇게 되면 마오부판이 나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어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이 마오부판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다. 겨우 그 정도의 재산을 위해서 내가 친자매처럼 여겼던 절친이 내 목숨을 노릴 줄이야. 전생에 분노에 휩싸인 나는 곧장 달려가 대면했다. 그 나쁜 것들은 정체가 탄로나자 나를 폭행했다. 내가 산채로 얼어 죽기 전에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속에 증오가 가득 찬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자 한파가 닥치기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마오부판도 마침내 자신이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무슨 대출? 난 모르는 일인데. 그 돈이 다 내 카드로 입금됐잖아. 너 아직도 발뺌할 거야? 설마 며칠 전에 내가 나한테 보낸 그 123만 위안 말하는 거야? 이제야 자백하는군. 내가 너한테 보냈다니? 내가 언제 너한테 보냈어? 나는 즉시 매우 의아하다는 말투로 되받아쳤다. 나 떠나기 전날 밤이었잖아. 내가 나한테 빌린 돈 갚는 거라고 했잖아. 난 천천히 줘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형제끼리라도 계산은 확실해야 한다면서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고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사진 한 장을 보냈다. 그것은 차용증이었다. 거기에는 그가 나에게 현금 123만 위안을 빌렸음이 명시되어 있었다. 정확히 확인했음. 1년 내에 상환할 것. 이자는 2%로 준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빌렸어? 나도 멍해진 척했다. 무슨 소리야? 설마 떼먹으려고? 마오부판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고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러댔다. 당장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나는 비웃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상 그의 고소 따위는 무섭지 않았다. 어차피 곧 한파의 종말이 닥칠 테니까.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밥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다. 침실에서의 마지막 카운트다운 하루. 나는 마지막으로 방공 후의 환기구를 점검했다. 문과 창문을 굳게 닫았다. 수도관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샤워를 마친 뒤 수도 밸브를 잠그고 수도관 안의 물을 모두 비워냈다. 잠에서 깨니 이미 밤 3시였다. 커튼을 걷어보니 창밖은 눈부시게 하였다. 커다란 손뭉치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대폭설과 저온의 멸망이 예고대로 찾아온 것이다. 내가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침에 휴대폰을 들었다. CCTV 속의 마오부판과 류루에는 모든 옷과 야른 이불을 몸에 칭칭 감고 있었다. 에어컨은 난방으로 켜져 있었지만 류루에는 여전히 이가 떨릴 정도로 추워했다. 어떻게 두꺼운 이불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 이런, 드디어 알아차린 모양이다. 이불과 두꺼운 옷뿐만 아니라 음식도 없다는 것을. 부야오, 도대체 너 뭐 하려는 거야?
집 팔러 간다더니 내 물건을 다 가져갔잖아. 애초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지.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오늘이 되어서야 내 물건들이 다 사라진 걸 알지는 않았겠지. 말을 마친 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켰다. 휴대폰에는 마오부판이 나에게 퍼부은 욕설로 가득했다. 나는 웃으며 넘겨버렸다. 그를 차단하는 건 아까웠다. 그가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더 지켜보지 않는다면 전생에 산채로 얼어 죽으며 겪었던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으니까. SNS에는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소수의 사람은 눈 내리는 기쁨에 젖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울부짖고 있었다. 의아했다. 9월 날씨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추워질 수 있는지. 게다가 이렇게 큰 눈이 내리다니. 하지만 기뻐하든 울부짖든 간에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직 없었다. 아마도 어젯밤에 이미 얼어 죽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먼저 씻었다. 1층 주방으로 내려가니 다행히 가스는 아직 끊기지 않았다. 그래서 불을 켜고 요리를 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역시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을 먹어야 개운하다. 향긋하고 뜨끈한 양춘면 한 그릇이 완성되었다. 방공호 안에서 나는 아이패드를 켜고 뉴스를 보면서 국수를 먹었다. 면발은 적당히 익었고 계란 프라이는 노른자가 톡 터졌다. 감칠맛 나는 시원한 국물과 어우러져 큰 대접의 국수가 금방 비워졌다. 온몸이 훈훈해졌다. 국수를 다 먹고 기지개를 켠 뒤 일어나 위층으로 올라갔다. 가스와 전기를 아직 쓸 수 있을 때는 가스와 전기를 먼저 사용해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결국 이 저온 현상이 얼마나 갈지 모르니 비축해둔 땔감은 최대한 아껴야 한다. 그때 나는 발견했다. 눈이 이미 창문을 거의 덮어가고 있었다. 틈새로 보이는 커다란 눈송이들이 여전히 빗줄기처럼 빠르고 급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눈이 계속 이렇게 내린다면 우리 집 같은 2층짜리 작은 건물은 금방 파묻힐 것이라는 걸. 방공호의 환기구마저 덮어버린다면 나는 집안에서 산채로 질식사하게 될 것이다. 순간 식은땀이 확 났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사납고 맹렬했다. 내가 눈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눈을 치우는 것뿐이었다. 나는 재빨리 방풍 패딩으로 갈아입고 두꺼운 모자와 목도리, 장갑을 챙겼다. 그리고 2층 테라스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산 위에 있는 방공호 환기구까지는 갈 수 없지만 다행히 테라스 근처에 환기구 2개가 있다. 이 2 환기구만 원활하게 유지한다면 질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붕의 눈을 아래로 치우고 나는 붉은 비단 리본 2개를 환기구에 묶어두었다. 혹시라도 눈이 집을 완전히 덮었을 때 이 붉은색을 통해 환기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야 나는 실내로 돌아왔다. 차 한 잔을 따라 옆에 두고 시키며 아이패드를 들어 CCTV를 켰다. 부야오, 이 나쁜 개들. 눈만 그쳐봐. 내가 가서 찾아낼 거야. 절대 가만 안 둬. 자기야, 나 배고파. 마오부파는 말이 없었다. 류루엔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류루엔, 자기야, 나 배고프다고. 배 안 고픈 사람이 어디 있어? 배달 주문해도 수락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쩌라고. 여긴 어떻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먹는 거. 넌 먹을 줄밖에 모르냐? 이 둘의 비참한 꼴을 보니 답답했던 마음이 단번에 뻥 뚫렸다. 나는 아이패드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욕설 섞인 메시지들. 전부 마오부판이 보낸 것이라 그냥 넘겨버렸다. 지금은 욕할 기력이라도 있지. 며칠 지나면 숨 쉴 기력도 없을 거다. 두고 보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해동된 닭을 씻어서 토막내 데쳐냈다. 그리고 감자와 콩껍질을 씻어 썰어두었다. 먼저 냄비를 강불에 달구고
기름을 둘렀다.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감자와 콩껍질을 넣고 볶았다.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그릇에 덜어두고 닭고기를 넣었다. 파, 생강, 월계수잎, 팔각을 넣고 볶다가 맛술을 붓고 진간장, 노추, 식초를 넣어 물을 붓고 끓인 뒤 나는 냄비를 방공호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 고기와 채소가 가득한 냄비 요리. 향긋하고 뜨끈한 것이. 밥도둑이 따로 없었다. 전기밥솥에는 밥이 맛있게 지어지고 있었다. 쌀은 우창쌀을 썼다. 식욕을 돋우는 구수한 향기가 진동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좋은 쌀을 사는 걸 아까워했겠지만 종말의 시대에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나 자신에게 잘해주어야 한다. 10분 정도 더 지나자 감자와 콩껍질의 간이 잘 배었다. 냄비를 식탁으로 옮기고 청경채를 한 줌 볶아낸 뒤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며 마오부판과 류루엔을 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이 향긋한 닭볶음탕을 사진 찍어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찰칵찰칵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특히 기름기가 돌아 불그스름한 닭다리를 고슬고슬한 밥 위에 올리고 옆에 푸릇푸릇한 채소를 곁들인 이 한 장은 정말 잘 찍혔다. 화면 너머로 향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아낌없이 류루엔에게 모두 전송했다. 먹지는 못해도 구경이라도 하는 게 어디인가. CCTV 속 류루엔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와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 배고파 죽겠어. 빨리 무슨 방법 좀 써봐. 마오부파는 내가 보낸 사진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그 화풀이를 류루엔에게 쏟아부었다. 따기를 한 대 날려 류루엔을 바닥으로 고꾸라뜨렸다. 내가 무슨 수로. 짜증나게 하지마. 나는 더 이상 이 두 사람의 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CCTV를 껐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다. 휴대폰에 가득한 정보들 중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슬퍼하는 글 외에도 이번 눈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한 비보가 많았다. 나는 거의 모든 군부대와 경찰들, 당원, 공무원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제설 작업과 구조 활동에 투입된 것을 보았다. 수많은 전기 기술자들도 영하 수십 도의 추위를 무릅쓰고 목숨을 건 채 고장난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차갑게 얼어붙어 미끄러운 전신주에 기어 올라가 폭설로 끊어진 전선을 복구하고 있었다. 단 하루 만에 이미 수십 명의 노동자가 실종되거나 추락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에 코끝이 찡해졌다. 매번 떠올릴 때마다 온몸을 떨리게 하던 사람들의 간교한 계략을 겪은 뒤라 내 마음은 이미 강철처럼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재난 속에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내 마음이 여전히 좁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에는 사악한 계략을 꾸미는 소인배도 있지만 인민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웅들도 있었다. 한참을 운 뒤 나는 갑자기 마오부판과 류루엔의 최후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생기지 않았다. 폭설 재난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영웅들에 비하면 벌레 같은 이 두 인간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다. 잠에서 깨니 이미 아침 7시였다. 나를 위해 만두를 좀 삶았다. 회양 소고기 쏘가든 내 최애 메뉴다. 큰 대접 가득 만두를 국물까지 다 비우고는 패딩을 챙겨 입고 모자와 장갑을 쓰고 밖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다. 길 위에 눈이 가득해서 눈을 치워야만 길이 생겨 사람들을 구하러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자 혼자라 결국 힘에 부쳤다. 마당에서 한참을 고생했지만 겨우 반 미터 정도의 눈덩이만 파냈을 뿐이다. 허탈하게 방공호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전이다. 결국 올 것이 왔다. 나는 휴대폰을 켰다. 다행히 네트워크 신호는 아직 살아있었다. 아마 자금산 위에 신호탑이 있기 때문인 듯했다.
그래서 방공호 안에 있는데도 신호가 제법 괜찮았다. 여전히 나를 욕하는 메시지들이 많았다. 정전까지 됐는데 그들은 휴대폰 배터리를 낭비해가며 나를 욕하고 있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참 대단하네. 나는 구운 고기 한 점을 집어들었다. 만들어둔 양념장에 푹 찍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육질이 부드럽고 연해. 입에 넣자마자 향긋하고 육즙이 터졌다. 혀까지 삼켜버리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다. 사진 2장을 찍어 마오부판에게 보냈다. 고기를 딱 2점 먹었을 때 휴대폰으로 갑자기 전화가 왔다. 기분이 좋았기에 이번에는 아주 너그럽게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을 켜자마자 부야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별뜻 없어. 그냥 내가 구운 고기 좀 보여주려고. 나 고기 잘 구웠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실 그들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여전히 그들을 놀려주는 이유는 그저 나의 이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독거 생활의 재미를 찾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받지 않자 그는 끊임없이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사과도 하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배고픔과 추위에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내가 그를 구할 리도 없거니와 설령 마음이 약해져서 구해주고 싶다고 해도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매우 지루했다. 한참 심심해하던 찰나에 또 다른 즐거움이 찾아왔다. 류루엔이 속옷을 입고 컵라면을 먹는 셀카를 나에게 보냈다. 내가 두꺼운 이불을 다 가져가 버리면 내가 떨 줄 알았어? 나한테 먹을 게 없을 줄 알았니? 실망했지? 나는 깜짝 놀랐다. 이 먹을 것과 입을 옷이 다 어디서 났을까? 하지만 곧바로 류루엔이 입고 있는 옷과 사진 속 배경을 알아보았다. 아랫집에 사는 호라비의 것이었다. 그 옷은 그 노인이 입은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녀가 있는 곳도 그 노인의 집이었다. 그 호라비는 눈빛이 음흉해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사람이 물자가 이렇게 귀한 시기에 류루엔에게 먹을 것을 주다니. 류루엔이 무엇을 대가로 지불했는지 안 봐도 뻔했다. 곧이어 나는 류루엔의 사진을 동 전체 단톡방에 올리고 그 호라비를 태그했다. 라면 한 봉지로 새신랑이 된 걸 축하한다고 말이다. 휴대폰을 껐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즐거웠다. 열흘 뒤 다시 들려온 류루엔과 마오부판의 소식은 둘 다 죽었다는 것이었다. 류루엔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었고 마오부판은 이웃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물자를 약탈하려다 매 맞아서 죽었다.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왔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웃고 또 웃다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것을 발견했다.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아낌없이 내어주었지만 배신당한 나의 진심 때문일 것이다. 마침내 종말의 어느 날 폭설이 드디어 그친 후 가장 먼저 복구된 것은 전기였다. 그 다음은 가스였다. 나는 벽로 앞에 앉아 난로 위에 작은 조기를 구우며 노래를 흥얼거렸다.